안녕하십니까. 이진선입니다. 네, 저와 함께 임상심리사 2급 자격과정 공부하고 계시는데 임상심리학 과목에 대한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심리치료의 실제라는 우리 과목으로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번째 시간으로는 심리평가의 실제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최우선에 이제 속하는 그런 심리평가 영역, 진단이나 평가 영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보았는데 그 가운데 다음 보시면 심리평가라는 것의 과정이 크게는 이제 계획이나 그리고 계획을 시작으로 실시 그리고 해석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다루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의 결과 프로파일들을 가지고 이 한 내담자가 호소하는 주 호소 문제와 일치와 불일치의 여부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최종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심리평가 보고서 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신분 확인 정보, 의뢰 이유, 행동 관찰, 그리고 실시된 심리 검사, 평가 결과, 추론된 진단명, 그 다음에 결론, 그리고 이제 최종 요약까지 담겨져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9번째 시간 심리치료의 실제 안에 개념과 그다음에 심리치료의 실제적인 과정,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의 이제 핵심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기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첫 시간에 임상심리학자에 대한 역할 계속해서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는 인식들이 많이 자리 좀 잡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의 핵심적인 역할이 진단이나 평가였었다면 또 버금가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치료라는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 이후에 진단이나 개입 실질적인 이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그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받는 내담자들을 또는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치료자와 훈련된 치료자와 전문적인 관계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 정신건강 전문가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학 관련한 전문 분야에서 이 심리치료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심리학적인 처치를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코테라피라는 이 심리치료와 그리고 현재 상담 심리 상담학자나 상담 심리학자가 또 사용하고 있는 카운셀링이라는 상담 영역이 사실은 이제 크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개념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증상에 대한 그런 심각도나 그런 접근에 대한 차이 이런 개념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이 심리치료와 상담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보시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면 과정을 거치겠는가. 크게는 우리가 평가에서 계획과 실시와 해석이라는 큰 세 가지 범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치료의 과정도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과정이 있다라고 머리에 그림을 그려 넣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 심리치료에 실제 오늘 같이 공부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다음 차시들의 과정들은 임상심리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심리상담이라는 과목 또는 상담 이론이나 심리치료 이론과 관련한 부분들과 중복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다루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저하고는 좀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짚고 그렇게 이제 좀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심리치료의 과정의 세 단계 중에 이제 초기 단계에 실질적으로 피검자나 내담자나 환자가 와서 이제 어떤 부분들의 이제 주호소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 초기에 대한 해당은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내담자가 병원이나 아니면 병원 장면이나 상담 장면에 처음 들어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말씀드린 그 초기 단계의 그 초기와 지금 과정에서의 초기 단계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조금 나누어질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꼭 숙지를 해두시고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목표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주제로 분류해 보자면 초기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이 상담이란 이 심리치료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구조화와 그리고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어떻게 이 관계를 이 치료의 현장과 상담의 현장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형성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내담자로부터 호소하는 그런 호소 문제 그리고 그 호소 문제에 따른 이 내담자가 이루고자 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영역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실질적으로 구조화라는 과정이 무엇인가 관계라는 형성이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는데 상담 구조화, 치료적인 구조화라는 과정이 첫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현장 안에 이 치료의 과정이 상담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5회기면 5회기, 10회기면 10회기, 단회기면 단회기. 그리고 그 과정 아래서 나는 어떤 분야의 주 영역을 하고 있는 상담학 박사라든지 아니면 상담 어떤 자격증을 구비하고 이 과정을 임하고 있다라는 상담자의 경력 내지는 또 이 시간 내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반드시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고 그 비밀 보장에 따른 또 한계, 예외 상황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또 안내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담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살 예방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점검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자살이나 자해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기본적인 작성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언어로 또는 매개나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의 기억이나 생각이나 사실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때의 기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험 속에 묻어있는 감정들을 만나기에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한 사건과 불편한 기억들을 떠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라는 언어라는 매개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감정이
사실 이제 떠오르고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상담 이후의 과정 중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더 슬프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쁘거나 하는 순간이 오실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같이 가져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에 따른 잠재적인 위협, 이 상담을 하는 것이 치료를 하는 것이 모두 다 행복해져요.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것만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를 초기에 구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이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한 알 권리 그리고 해석하고 들으실 권리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사전 동의 작업이라고 해서 초기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자 윤리에도 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그리고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전문성과 아울러 이 내담자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내담자가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해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관계 형성 작업이고 치료적인 관계 또는 치료적인 동맹 또는 작업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는 나도 상담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낯섦과 어색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지만 사실 내담자가 이제 처음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더 많이 불안하고 긴장을 하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첫 마음에 대해서 나도 솔직히 긴장이 되고 어색하지만 이렇게 또 만나고 나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제 첫 만남에 대한 만남을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내담자가 이 장면에 도움을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 반, 그 다음에 나 왔지만 또 이렇게 내 거를 꺼내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제 양쪽에 있는 마음,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나 불안에 대한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담사가 예측하고 그들이 자기의 속사정, 속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오픈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초기 과정을 안전하고 신뢰롭게 잘 구축해 가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과정이 이 초기의 구조화이자 관계 형성이고 그 관계 형성에 어떻게 보면 상담자로서는 전문성 플러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안전 지대 역할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처음 오신 내담자에게 안정감 그리고 신뢰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음 보시면 그런 관계들이 정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초석으로 기본을 튼튼하게 해놔야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세워서 그 집이 그 반석에 잘 세워지듯이 이런 구조화와 관계 형성을 끊임없이 상담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핵심적인 이 내담자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내용이 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해서 그러면 도울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핵심이고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상담에서 핵심적인 용어로 주호소 문제라고 평가나 진단에서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제가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그 주호소 문제가 명확해지고 구체화해지면 해질수록 그거에 따른 목표와 전략이 산으로 가지 않고
명확하게 그 방향으로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상담과 이 상담의 현장이 어떤 개인적인 대화가 아닌 목적을 향해서 그 대화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목표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 상담의 효과, 결과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내담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 그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로 범주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가 나 많이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것을 표현하는 증상 차원에서 내가 도움받고 싶습니다라고 오십니다. 우울해서 잠을 못 잔다라든지 우울해서 밥을 못 먹는다라든지 불안해서 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라든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할지 모르겠다든지 그런 이제 증상들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는 내가 나답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의 성격이나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작업 플러스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내가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한 주호소 문제를 명확하게 어떤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 그 언어, 이 내담자가 하고 있는 언어를 잘 주시해서 들으시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분노의 증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증상이 언제 시작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강도, 지금 현재 10점 만점으로 가득 찼는지 0점에 가득 차지 않았는지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런 척도 질문을 활용해서 강도를 파악하고 그러면 어떤 시점에 이 우울한 감정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움을 받으러 왔는가, 이전에도 그럼 과연 우울을 또 경험하신 적이 있는가, 이런 중요한 촉진 질문을 가지고 우울에 대한 증상을 이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나 성격은 조금 이제 광범위한 영역이어서 요렇게 이제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좀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다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좁혀야 됩니다. 나에 대한 행복이란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촉진적인 질문, 또 명료화하는 질문을 통해서 대인관계 영역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성격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조금 더 줄이고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이해 영역에서는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꿔서 열등감을 줄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상담 목표라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합의하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증상과 관련한 증상의 감소, 현재 기능하고 있는 직업이나 학업 내에서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회사를 못 가요. 이런 것들은 빨리 이제 그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이제 단기 목표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까 큰 덩어리라고 얘기했던 성격이나 대인관계 영역은 조금 이제 장기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격 평가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성격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관되어 온 패턴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하루 한 번 상담 받는다고 해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나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측정 가능하고
이룰 수 있는 것,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촉진적인 질문이 여기에서도 제일 당신이 바라는 게 뭐냐, 이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냐, 상담이 끝나면 당신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잘 얘기해 볼 수 있도록 그 과정 중에 이제 상담자가 목표를 같이 합의하에 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제가 심리평가의 이제 진단의 교차 타당도라는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요소 문제와 목표와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어떤 심리평가적인 진단이 있었다면 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지금 현재 나는 직장이 바뀌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내담자의 이 스트레스나 정서의 강도 수준, 그리고 이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의 그 압도되는 그 반응을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러면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의 차원의 두 가지 차원인 정서와 기능적인 면을 진단 내에서 이 사람의 수준을 파악을 합니다. 어디 위치에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힘들어 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MMPI나 지능검사나 로샤 검사나 그린 검사를 가지고 교차 타당도를 검증하여서 일치하냐 불일치하느냐를 따져서 그 과정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 수준과 정서, 고민하고 있는 핵심 정서의 그런 색깔이나 강도, 그것에 대한 자아의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면 제가 나온 것처럼 정서의 양이나 스트레스의 그런 강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이 사람이 잘 버티겠는가, 아니면 버티지 못할 정도의 소진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아 기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이 자아 기능이 적응적이다, 괜찮다, 요 수준이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내담자하고 개입이나 전략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개입을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자아 기능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MMPI에서 K 척도나 ES 척도를 보시면 한 평균 50점 정도를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자아의 강도가 전후 맥락에서 약하다, 아니면 조금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 너무 견고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이 내담자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 이 사람이 조금 자아 기능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증상을 좀 먼저 감소시키고 이런 방향에서 개입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적응적이다, 이 사람은 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의식적인 차원 플러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역동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지금 넘어갔는데, 분노라는 어떤 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약한 자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화가 나서 힘들어요 했을 경우에는 그 화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촉발되는 상황이 언제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엄마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자녀한테, 누구한테 화가 그렇게 나는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먼저는 이 내담자가 이 화라는 증상의 그 수준이 내려와야 되고, 내려온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래도 잘 표현하고 언제 이 화를 나는가 그 순간에 잘 캐치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힘이 있는 적응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약한 자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화가 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나, 아니면 화랑 연결되어 있는 자기만의 그런 핵심적인 신념, 욕구,
그 화 이면에 있는 다른 욕구들에 대해서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메타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또 감정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초기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흐름 안에 호소 문제,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그 전략으로 향하게 하는 과정 중에 심리적인 평가의 진단이 어떻게 활용이 조금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기출 문제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의 목적이 외우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목표, 의기소침을 극복하고 희망을 얻고 숙달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회피를 극복하고 생각을 자각하고 수정하고 현실적인 삶을 수용하고 통찰을 획득하고 성격 강점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조금 요거를 다시 핵심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감소시키고 두 번째가 부적응적인 그런 행동이 있으면 적응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시키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역하고 유사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나 지금 당장 어떤 당면한 과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면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보시면 초기 과정이 이렇게 탄탄하게 형성이 되면 중기 과정에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담자의 그런 어떤 패턴이나 어떤 가족 관계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내가 이제 이 상담에 도움을 받고자 왔지만 상담 진행 과정 중에서도 상담을 안 하고 싶거나 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여러 종류의 이제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 저항이 어떤 형태로 왜 상담이 더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그런 부분에 이제 탐색이 너무나 중요하고 과거나 현재 나의 어려운 문제, 직장의 대인관계, 상사나 아니면 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운데 그것이 내 원가족인 부모님 내지는 그 과거 경험에서의 어떤 영향이 연결이 되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 내적인 힘 이런 자기지도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중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과정의 저항의 이유에는 자신의 익숙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 불안과 위압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문제 증상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의 제지를 덜 받는 등 2차적인 이득을 포기하기 어렵다. 요 말은 이제 내가 우울하고 아프면 항상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줘요. 그러면 내가 아프거나 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를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자신의 변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려고 해도 그거 봐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뭘 또 변하려고 해 이런 주위의 시선들 그럼 해봤자 뭐 똑같잖아 이런 것들의 시선들이 두렵거나 별로 의미 없다라고 여길 때 이제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런 저항이 어떤 양상, 어떤 모습으로 과정 중에 드러나는가 같이 이제 잘 진행이 되다가 말을 안 하는 침묵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꾸었던 꿈을 잘 상담자에게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부터 꿈을 안 가져와요. 그런 것도 이제 저항의 한 양상이거든요. 또는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비용을 내가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저항의 양상에 포함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말이 더 많이 하거나 과대한 행동, 더 많이 웃거나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집을 하는 거죠. 검열을 거치는 거죠. 아, 이 단어 말하면, 이 사건 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화시키거나 내 경험이나 내 기억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일지라도 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키거나 또한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지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해 가는 것으로 처리하는 지식화 또는 이제 핑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묵에 대한 발생 원인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본다면 내담자가 상담 초기 관계 형성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제가 초기 구조화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담 중 논의된 것에 대해 내담자가 이를 음미하고 평가하며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이 저항의 한 양상이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어떤 얘기들을 지금 상담자로부터 들었는가 이렇게 잠깐 머무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불편감이나 이제 공격성 이런 걸 통해서 상담자에게 적대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확인이나 해석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하고 있는 경우 내가 조금 울었거나 아니면 슬픔에 있었던 상황이면 그것을 조금 이제 수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민감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주시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다음에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상담자로 하여금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경우 또는 내담자가 할 말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침묵이 일어납니다. 주로 청소년 내담자하고도 많이 침묵이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지금 생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을 더 기다려주면 좋겠냐 아니면 누구누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겠냐 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어려우면 선생님이 먼저 좀 궁금한 거를 질문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두세 가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주고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청소년 내담자의 자율성을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하실 때에 너무 방치해 두시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간섭하시는 것도 안 되고 두세 가지의 한계를 설정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해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같이 그 부분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렸고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이것도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드렸던 예시를 조금 이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침묵에 대한 처리 방법이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침묵에 대한 다양한 발생한 원인과 이 처리 방법에 대한 영역은 이제 가끔씩 기출문제 출제되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는 목록에서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내담자에게 말하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연습해서 드린 것처럼 질문을 해보거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침묵의 내용과 다른 주제의 그 다른 내용에 직접적인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내담자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과정. 네 번째 단계가 침묵 뒤에 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헤아리기. 이 과정은 이제 아무래도 저항이나 여러 이제 기저에 있는 숨어있는 욕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깊은 단계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보시면 핵심적인 그런 중기에는 내가 직접적인 호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개입이나 전략이 이루어지면서도 어떤 저항이나 방어의 형태로 이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살펴두시고, 후기 종결이라고 말하는 그 종결 단계에는 자각과 변화라고 해서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이제 상담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목표를 세운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또는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달성하지 못했고 왜 달성하기가 어려웠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감을 나누고, 그리고 그 대안적인 행동에 대한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그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이 헤어짐, 상실,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종결, 끝, 이런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주제가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냈거나 잃어버렸거나 하는 상실의 주제가 있다면, 후기에 종결 과정에 오면 올수록 이 내담자가 더 힘들어할 수 있고, 잘 변화가 되었던 모습이 다시 처음의 모습처럼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담자의 핵심 주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 내담자를 예측함으로 인해서 종결 과정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그 과정이 이제 이별 감정을 다루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물론 또 이 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다 이제 제대로 이것들이 작동합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들을 이제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것도 평가하고, 추후 상담이나 이제 그런 연계 과정도 같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 어떻게 보시면, 다음 보시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이 전반적으로 초기와 중기와 이제 후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담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심리치료나 상담이 이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촉진하고 어떤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요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한 7가지를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담자가 첫 번째, 새로운 방법으로 스스로를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식해가는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존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 즉, 내가 현재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도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자격증을 따는 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가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효율적인 보다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가와 진단의 목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정신병리, 이런 병리나 결함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이제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가 어떻게 이제 발현해 갈 수 있는지, 그 잠재력, 강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회복하고 구겨져 있었다면 그것을 잘 이렇게 펼쳐서 당신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좋은 강점이 당신이 지금 현재는 가리워져서, 저희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맑은 날은 아주 속도가 그냥 빵빵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끼면 우리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에 이렇게 내 잠재력이나 이런 게 안개가 가리워지면 발휘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안개가 잘 거쳐져서
맑고 쾌청한 날 속도를 그냥 쭉쭉 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배우고 잘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개인의 인생에 지침을 만들어가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피드백을 통해 상담자가 말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나, 타인을 통해서 듣는 나, 이런 피드백을 받는 현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 그렇게 듣는다 해도 때로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도 이제 놓이게 되죠. 여섯 번째가 이제 내담자가 타인과 건강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일곱 번째가 이제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신이라는 위니컷의 정신분석의 위니컷의 용어로는 참 자기. 그러니까 거짓 자기가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인 참 자기로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다시 한번 이제 심리치료 전 영역 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있는가?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주제인 치료적인 관계, 그다음에 긍정적인 기대, 자기 효능감, 요 차원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기 과정에 이 치료적인 관계,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너와 내가 지금 역에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협력, 동맹을 맺어서 치료적인 목적을 향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치료적인 동맹, 작업 동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의 핵심적인 상담사로서의 어떤 치료적인 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간 중심의 로저스가 이제 얘기했던 무조건적인 존중, 그 다음에 정확한 공감, 그 다음에 진실성, 일치성,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기대와 이제 자기 효능감. 내가 이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우리가 교사에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학생들에게 가지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 너는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 효능감.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내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는 어려운 난관이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대처해서 이겨내는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지속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찰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찰 기능과 유사한 단어인데, 자기 모니터링이라고도 언급하는 이 과정은 나의 내면적인 세계에 대한, 내가 나한테 스스로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 그런 탐색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이 지금의 감정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내가 타인에게 더 잘 보이고 싶었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구나.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와 나를 둘러싸여 있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제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실 부분은 초기 면접 과정에서 면담이나 면접 과정에서도 라포 형성을 이루어가고 면담과 면접에서 촉진적인 질문 플러스 이 내담자에게 적극적인 경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기법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선에서 제가 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들은 사실상 이 심리 과정 속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로 가는 과정 중에 적절하게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상담자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 개인을, 내담자를 공감한다,
왜 나는 공감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무조건 공감을 100% 타고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들도 배워야 되고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 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5가지 기법만 조금 핵심적으로 한 번씩 이제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은 그 심리상담 과목에서 조금 더 이제 보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따라가기라는 것은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서 네, 그런 영역의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짧게 이 사람이 말한 어떤 핵심어를 반복을 하면서 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쫓아가는 거죠. 한 발 뒤에서 상담자가 이제 쫓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하고자 하는 말과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탐색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재진술 또는 이제 내용 요약, 요렇게도 이제 감정 반영, 요렇게도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언어적인 그런 내용을 따라가면서 상담자의 반응으로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한다 얘기는 내담자가 했던 내용을 조금 내용을 좀 압축해서 줄인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구를 감정으로 다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 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뒤에 다른 예로 보여드릴 건데, 그것들을 이제 보시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재진술은 말한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나 생각을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상담사에 그런 속당하시군요, 이런 어떤 그런 핵심적인 단어로 바꾸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세 번째가 인정인데, 내담자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품이나 가치 존중, 그러니까 내담자가 해왔던 경험이나 경험에 묻어있는 감정,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법하다, 이런 내가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과정이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담사의 진솔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구로 이제 준비했던 문구가, 오늘 대화하면서 많은 부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담이 잘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그런 솔직하게 전달한 내용이 나에게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서도 그 인정을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문장인 거죠. 그리고 불편한 것을 표현은 했는데 또 다른 불편함도 있었군요. 불편한 것을 표현했지만 그것과 다른 어떤 불편한 것도 또 있으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미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긍정적인 감정과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싫은 부정적인 감정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인정. 그래서 이 인정은 제가 이제 글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길게 적었지만, 핵심은 온정적인 관심이나 이런 수용,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선택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자기 수용의 기회가 되는 것이 인정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말하면 타당화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좋은 면이 아닌 내가 힘들고 나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성격,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측면, 나의 밝은 면 뒤에 있는 어두운 면을 내가 보게 하고, 그 변화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죠.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정의 이 기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한계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다시 보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까 재진술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이나 길게 이 한 내담자가 얘기한 내용을 상담사가 좀 줄입니다. 축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땡땡 씨가 상담을 온 목적,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 요약하고 더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뒤에 이제 얘기를 하죠. 또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게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힘들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요즘 다 짜증만스럽다라고 한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먼저 오늘의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흔히들 많이 내담자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요약을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한 그런 결과에 그렇게 나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우리가 군요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내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가네 할 정도로 이 연습들을 하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아까 재진술이나 이런 감정 반영과 유사하게 명료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산만한 것. 제가 이제 호서 문제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해하고 싶어요. 내 성격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큰 덩어리 주제를 상담사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는지를 이렇게 명료화시키게 하는 구분짓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명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은 남자들과 만날 때마다 이용당할 것 같다고 느끼시고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전에 떠나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요약 플러스 명료화되는 그 구체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해서 조금 더 이제 연습을 위해서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 내담자가 첫 시간 상담하고 두 번째 시간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상담이 끝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다. 상담을 잘 받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바뀔 수 있을까 실상 싶기도 하다. 주말에 기분이 또 안 좋은 일도 있었다. 이 한 문장 안에 내담자의 기분과 정서가 묻어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상담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를 명료화 연습을 해보면 상담을 잘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냐 조금 더 얘기를 해달라. 내지는 상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셨는지 궁금하다. 내지는 상담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기에 상담을 잘 받았다라고 여기시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또 다음 문장 볼까요? 다음에도 이제 제가 바뀔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 바뀐다라는 건 그러면 내담자 입장에서 바뀐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을 바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역으로 당신은 안 바뀔까 봐, 뭔가의 성격이나 내 스스로 안 바뀔까 봐 걱정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 뭔가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유형의 문장으로 다시 촉진되는 질문으로 넘겨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말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기분이 안 좋았냐.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달라. 주말에 있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을 이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시키고
모호했던 그런 내담자의 말과 마음과 그런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상태를 조금 더 길을 안내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명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 과정 전반적인 과정에 이제 담아 있는 그런 기법의 경청 기술이라고 해서 코미에 1979년에 이제 제안했던 이 기술을 어떻게 보면 6가지라고 나왔는데 앞에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서도 기출 문제 그냥 적극적인 경청 기술 이러면 조금 쉬운데 이렇게 이제 학제 이름을 언급해서 이 학자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경청 기술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해 두시고 지금 얘기한 명료화 과정 바꿔 말하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반영의 과정. 요거는 내담자가 실제 말한 내용이나 감정이나 의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항의 한 유형이었던 침묵, 그 침묵에 대한 탐색, 그리고 요약, 요 5가지를 적극적인 경청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이 경청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유지해봐라 라고 했던 문구를 좀 제가 정리해 드리면 내담자가 말하는 것에 수용의 태도를 취하고 내담자의 음조를 이제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단서를 이제 경청을 하고 그리고 언어적인 거 플러스 비언어적인 내용에 대한 방식을 경청하고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적절한 침묵 및 정지를 이것들을 잘 머무르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잘 지키고 준수하고 그 사항을 한번 따라보자라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9번째 시간에 담고자 했던 심리치료의 그 실제 내용에는 크게 이제 심리치료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담이라는 카운셀링이라는 개념과 모호한 경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다 뚜렷이 구별이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그런 심리학적인 처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리치료의 과정이 초기, 중기, 후기 그런 단계별 접근 내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기법들을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의 상담적인 그런 기법 이런 것을 이제 잘 활용하시고 되어 있어야 하시며 공감이나 그런 적극적인 경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은 9번째 심리치료의 실제라는 과정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좀 공부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이 과정 선상에 있는 어떤 이론들 그 이론 과정들을 한 강의씩 같이 이제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과 인본주의 심리치료라는 그 과정에 대한 10번째 주제에 대해서 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